오늘도 이 망구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 텐게 들어봐요. 너희들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가는 거 많이 불편하냐? 나도 그렇다. 너희들이랑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어서 집에 가봐라. 아버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 뜻은 그게 아니라요. 더 말 보들 것 없다. 아파서 갔는데도 아들 내 집에서 하룻밤 신세지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부산에 놀러 왔으면서 그냥 호텔에 묵지 그러냐. 이제 이 집에 오려면 내 눈치 보며 드나들 거라. 너희 여행 때마다 숙소비 아깝다고 자고 가는 거 이제 나도 싫다. 아버지 숙소비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온 김에 아버지 얼굴도 뵙고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정말 저희 애들도 아버지 집에서 얼굴 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노는 거 좋아해요. 분명 내가 불편하다고 했던 적이 있다. 전에는 그래도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라 생각했는데 너희는 그게 아니구나. 호텔비 내고 너희들 편한 곳에서 가서 자라. 너희들 우리 집에서 잘 때마다 나랑 내 엄마는 너희들 애들이랑 편하게 자라고 안방 내주고 우리는 거실 맨바닥에서 자야 하는데 왜 너희는 올 때마다 안방 차지하고 마음대로 자고 가도 되는데 나는 1년에 2번 자고 가는 것도 너희 눈치 봐야 하냐? 불공평하지 않아? 서울에서 살다 얼마 전 마지막을 아내 고향인 부산에서 함께 보내고 싶다는 아내 말에 부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아들 내가 부산에 올 때마다 자고 가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 내가 찾아온다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기뻤습니다. 아들 내가 오면 왕건데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이것저것 준비해서 한 상 차림으로 내놓고 마당에 물놀이 해준답시고 커다란 수영장이랑 미끄럼틀을 펴서 물받아 애들 놀게 하고 바비큐까지 다 준비해 주며 큰아들 작은 아들들을 신주단지 모시듯 모셨다. 이대로 아들 며느리와 만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동안 속한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았더니 큰 녀석이랑 작은 녀석 모두 부모는 언제든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연자 성함은 이성진입니다. 얼마 전 몸이 안 좋아서 서울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식들에게 질려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네 부모가 내리사랑으로 이성진에게 한없이 퍼주듯 이제는 아버님도 자신이 부모인 죄로 자식에 대한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식이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인 건지 부모가 하나를 주면 열을 내놓으라 하면서 감사한 줄을 모르는 자식은 부모라면 그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이성진도 부모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불편함이 무엇인지도 알고 싫은 건 거절할 줄도 알았지만 자식이기에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산 것이었죠. 이제 이성진의 사연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자식들과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그렇게 치를 떠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70살인데요. 큰아들은 이준혁, 작은 아들은 이현수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사실 지금 아내는 저희 아들들을 배 아파 낳은 사람은 아니고 제가 일찍이 애들 엄마랑 사별을 해서 어릴 적 저희 어머니 중매로 만나서 처녀가 아들 달린 사람에게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요. 아들들의 눈빛이 너무 안쓰러워서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서 저와 결혼을 했고 아들들을 너무나 끔찍이 사랑했기에 혹여나 이복, 동생이 태어나면 상처받을까 싶어 아이를 갖지 않고 평생 아들들만 챙겨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들들도 그래서 당연히 제 엄마를 친엄마로 생각하고 결혼 전만 해도 참으로 저희 부부에게 잘하고 효심이 깊은 녀석들이었다. 애들 성공하려고 공부하게 한다고 식당 일까지 하면서 애들을 학원 둘 다 보내었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도 많이 지원해서 나름 대학을 둘 다 서울로 잘 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 녀석들이 엄마가 노력해서 보내준 온공은 모르고 둘 다 지들이 잘난 맛에 열심히 하고 똑똑해서 합격한 줄 알기에 제가 몇 번이나 아들들에게 안 사람의 공을 돌리며 말을 했죠.
하지만 애들이 커서 밖으로 돌더니만 싫은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대학생이 되자 각자 자취를 하며 나가서 살게 되었네요. 이놈들이 지금 벌써 40대 후반이 되었는데 둘 다 야심 있는 만큼 결혼도 누구 하나 잘난 집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없는 살림 서울에 있는 집 팔아가며 아들들에게 각각 공평하게 1억을 보태 주었다 했지요. 그런데 장남인 첫째 아들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며 처갓집에게 인정받으려면 1억 정도 더 보태야 할 것 같다며 작은 아들한테 하소연하길래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려 했지만 첫째 아들 처가가 워낙 까탈스럽게 굴었고 쓸 줄 아는 사람이라 아들도 명품 양복에 명품 시계를 예물로 받았기에 별 수 없이 기죽을까 봐 싶은 마음에 동생한테는 비밀이라며 작은 아들 몰래 1억 정도를 건네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더 마음에 드는 집 계약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 집으로 계약했습니다. 나이 들어선 얼마나 살지 모르니 좋은 것만 누리자고 안 사람과 약속했는데 아들에게 1억을 보태주는 바람에 원하는 집을 못 갔지만 아들이 곤란해하는 것보다는 낫기에 저도 안 사람도 이해를 했지요. 허나 받을 때는 좋아하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책임질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때뿐일 뿐 시간이 지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부모 것 떼어 듣지 못해서 안달난 아들들 때문에 속내를 뻔히 알고서도 저는 모른 척하며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참으로 컸지요. 서울에서 있다가 저희는 아들들 출가할 때 집을 팔게 되면서 아내의 고향인 부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받아 내엄 맡으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들 모두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며 가정을 꾸렸고 저희는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다니던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아야만 하다 보니 1년에 2~3번 정기 검진을 받으러 서울에 가게 되었더랬죠. 3년 전 서울대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았기에 정기적으로 추후 경과를 보러 가게 되었고 그때면 집에서 짐을 풀어놓고 검사 끝난 후 큰아들의 집에서 자게 되었고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올 때는 둘째 아들의 집에서 자고는 했습니다. 원래는 서울까지 기차를 타던 시외버스를 타고 당일 왕복을 했는데 매번 아침 일찍 올라갔다 오면 밤늦은 시간이니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체력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원래는 저도 안 사람과 같이 다니기에 병원 근처 모텔에서 잠만 잘까 싶었지만 그래도 아들들 얼굴은 한번 봐야지 않겠냐는 아내의 말에 아들네 집에 한 번씩 들린다는 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내도 몸이 좋지 않아 보이길래 괜히 나 때문에 먼 길 가느라 사서 고생하지 말고 쉬라 했고 저 혼자 나섰는데요. 오전에 검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집을 나섰죠. 늘 아내와 함께 동행을 했을 때 아내가 없으니 병원에 함께 갈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거기다 월요일 오전이었던 터라 아들 둘, 며느리 둘 모두 바쁜 사람들이라 직장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도착하고 서울대 병원까지는 택시비가 아까워 한참 뒤에 도착한 병원 셔틀을 타고 이용을 했는데 참 요새 병원 서비스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사가 늘 같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시간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평소보다는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볼일을 마친 후 점심시간쯤이 되었기에 아침에 일찍 나오느라 허기가 져서 머리가 팽글팽글 돌길래 병원 군내 식당에서 김밥 한 줄을 사 먹고 다시 셔틀을 타고 지하철을 갈아탄 후 큰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항상 비슷한 시간쯤 아들 집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띵동띵동 다시 눌러보아도 묵묵부답이었기에 문을 손으로 두드려 보기도 했는데 사람이 없는 듯 조용하더라.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몇 번 통화가 안 되다가 겨우 연결이 되어서 안심을 했지요. 준혁아, 미진이 엄마 출근했니? 집에 없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버지. 오늘 쉬는 날이라 지금 집에 있을 텐데요. 왜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더구나. 너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일단 내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빨리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보겠다며 잠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괜히 바쁜 애들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5분쯤 뒤에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집사람이 오늘 원래는 휴무인데 다른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부탁해서 출근했다네요. 비밀번호 알려드리는 건 저희 사생활이라 좀 그렇고 근처 카페나 어디에 좀 가 계시겠어요? 알았다.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서 오라 그래. 난 괜찮으니. 저는 그래도 아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만 먼저 비밀번호는 사생활이니 못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기에 뭐 아무도 없는 집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마음 편하지 않을 테니 별말 없이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네요. 아파트 단지 앞에 커피숍이 있길래 들어갔지만 계산을 해주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기계 앞에 줄을 길게 선 것을 보고는 다시 되돌아 나와야 했습니다. 요즘엔 여기저기서 주문하는 사람 대신 저렇게 기계가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그런 곳은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커피숍은 보이지 않아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마침 아파트장이 서 있는 상태였고 구경할 겸 들어가니 이것저것 있어서 과일이랑 야채랑 이것저것 사고 또 마침 우리 손주가 좋아하는 도넛이랑 떡볶이도 보여서 줄 생각에 샀습니다. 손주인 리건이를 작게 보고 만에 보는 건데 한 달만 지나도 쑥쑥 커 가길래 우리 손주는 또 얼마나 커서 하비를 놀래킬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상태에서 다시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쓸데없이 무작정 돌면서 걷고 있다가 지칠 때쯤 때마침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오려나 싶어 반가운 마음에 받았는데 뜻밖의 다른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제가 이따 비용 드릴 테니까 앞에서 기다리시지 마시고 찜질방이라도 가 계시겠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니야. 근처에서 잠깐 누가 보자고 해서 나왔어. 그러니까 천천히 할 일 다 하고 와라. 네, 걱정하지 말고. 혹시나 며느리가 저로 인해서 마음에 짐을 질까 싶어 저는 둘러대었고 며느리는 제 뜻대로 안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아무래도 이나 저나 오늘 때를 잘못 맞춘 것 같아요. 회사 일 때문에 야근을 할 것 같아서 좀 늦을 것 같거든요. 리건이 저희 친정 엄마가 근처 사셔서 학교에서 데려간다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걱정이네요. 내가 뭐 어린애냐 괜찮다. 어디 있을 데 없을까봐 나도 친구와 볼 일도 있기도 했고 오면서 여기 동네가 참 예쁘고 좋던데. 올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게 아까웠는데 잘됐다 싶구나. 동네 구경 좀 할 겸 돌아다녀 볼 테니까 걱정 말고 와라네. 그럴게요. 만약 정말 계실 때 없으시면 찜질방 가 계세요. 새로 오픈한 데라 좋거든요. 거기서 주무셔도 되고요. 얼른 일 끝나고 가겠습니다. 며느리는 살갑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나도 유쾌한 척 알겠다 했지만 말한 것과는 달리 그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들 네 식구들 주려고 방금 아파트에서 장도 봤는데 이걸 언제까지 내가 가지고 다니나 싶어서 다시 끙끙거리며 아파트 앞으로 올라가 놔두었습니다. 이참에 내려갈까 싶었지만 괜히 며느리 탓이라고 생각할까 봐 가겠다고 하지도 못했기에 마음이 불편해서 안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왜 이리 사람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건지 안 사람마저 전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따라 목소리도 그립고 듣고 싶고 이런저런 말도 하고 싶었는데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해졌습니다. 그나마 날씨가 선선해서 있을만 했지만 그렇다고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려고 바깥에서 앉아있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둘째 아들 내애가 있을까 싶어서 전화를 걸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안 되더라고요. 둘째 아들 녀석도 얼마 전에 다니던 직장을 접고 사업을 하느라 한창 바쁜 시기이기는 했거든요.
며느리 역시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남편 돕겠다고 같이 사장에서 일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어제였으면 시어머니랍시고 며느리한테 편히 전화를 걸었을 텐데 며느리 전화번호를 보고 한참이나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실수로 뭘 잘못 눌렀던지 며느리한테 갑자기 전화가 되었는데 덜컥하고 며느리가 받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버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전화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떻게 잘못 눌러져 가지고 얼떨결에 둘째. 며느리랑 통화하게 된 저는 진땀을 빼고 어렵사리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전화 거시고 말씀이 없으세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시죠? 잘 지냈냐? 손녀딸 유진이랑 민진이 잘 지내고 있지? 그럼요. 저번에 아버님 댁에 다녀온 게 좋았던지. 할아버지 댁에 또 가고 싶다고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조만간 뵐게요. 아버님. 아직도 아버님께서 시켜준 싱싱한 회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먹는 거랑 완전 딴판이라서요. 그렇지 언제든 오거라. 우리 집 최고로 환영받을 손님 아니냐. 너희들만 오면 내가 당장에 안방 내어주마. 참 둘째야 그래서 말인데 내친 김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저는 며느리가 시원하게 제가 할 말을 탁 튀어줘서 얼씨구나 하고 얘기할 기회를 잡았지만 막상 며느리라 보니 입에 쉽게 떨어지질 않아서 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추충거리고 제가 말을 미처 못 이었자 며느리는 편하게 말해 보이라며 다시 한번 살갑게 말하는데 저는 미처 뱉지 말아야 할 말을 끝내 내뱉고 말았습니다. 엄마에게 말을 하려다가 내가 연락을 받아서 하는 말인데 혹시 오늘 큰아들 내외가 조금 늦는다고 해서 그러는데 너만 괜찮다면 오늘 하루 내 집에서 머물다 가는 건 어떻겠냐? 저희 집에요? 지금요? 아버님 그래 보니까 멀지는 않은 것 같던데. 제가 좀 서둘러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버님 지금 저희 집에 아무도 없고 자리도 마땅치 않아서요. 제가 남편이랑 좀 상의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순간 느낌적으로 곤란해하는 며느리의 감정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루 자고 간다는 게 말을 더듬을 정도로 당황스럽고 비하고 상의할 일인지 모르겠더군요. 애비라 함은 당연히 제 아들인데 게다가 순서가 아니라서 재워주기가 어렵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당황하고 고민하는 게 느껴져서 저는 더는 묻지도 못하고 황급히 대화를 마무리하고자 했더랬죠. 아니냐, 별일도 아닌 걸로 신경 쓰게 만들었구나. 좀 늦게 끝난다. 내가 기다리기가 버거워서 한 말이었는데 계획에 없던 거니 당황한 모양인데. 그냥 내가 여기 좀 둘러보고 있을 테니까 애비한테 말할 것 없고 신경 쓸 것도 없다. 끊으마. 어차피 다음 주에 검사 결과가 나면 다시 둘째 아들 네 집에 가야 하는데 오늘처럼 약속도 안 한 상태로 무작정 갈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뒤 둘째 아들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버지 왜 밖에 계세요? 형한테 비밀번호 물어보시고 안에 들어가 계시면 되잖아요. 형이 설마 비밀번호 안 알려줬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사생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 나도 빈집에 혼자 있는 거 좀 그렇고 그냥 밖에 있는 게 더 편하다. 참 형도 너무하네요. 자기 집 살 때 저 몰래 아버지한테 1억 더 빼가더니만 이제 와서 비밀번호 알려주는 것도 싫대요. 형 이기적인 거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형수님이랑 결혼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부창부수하더니만. 작은 아들은 내가 몰래 1억 지영 도와준 것을 알고 있었던지 그 한마디를 꺼내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놓고 집으로 지금 오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면목이 있어 지금 가겠어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작은 아들이 자기 형한테 준 1억을 언급하고 나니 스스로 무안해서 가기가 껄끄럽고 그래서 그냥 생각난 김에 누구 만나야 할 것 같다고. 내가 했던 말 없던 걸로 하자고 하니 아들은 누구 만나냐고 캐물었고 제가 다시 넌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 와서 나 했을 때 만난 사람 만난다고 둘러대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한테도 좀 당당히 나가세요.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쩔쩔매지 마시고요.
저 아버지가 며느리들 눈치 주고 사시는 거 늘 속상했어요. 속상할 것도 많다. 다 잘 지내자고 살갑게 서로들 하고 지내는 거지. 며느리들 살갑게 하란 법 있냐. 나도 노력하고는 있는데 너희들이 불편해하니까 내 마음이 안 좋지. 아버지도 참. 그럼 어쨌거나 오늘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오실 때 준비해 놓을게요. 언제든 편히 오세요. 저도 사실은 일이 좀 밀려 있어서 약속 없이 갑작스레 오시면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마. 항상 꼭 내 미리 연락하고 가마.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또다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차라리 보고 바로 집으로 돌아갈 걸 후회했습니다. 먼 길 가서 비록 몸은 힘들지언정 마음은 편했을 텐데 집사람이 보고 싶더군요. 그래도 기왕 서울 나온 거 1년에 몇 번 못 보는 아들. 보는 것이라 기뻤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힘들고 지루했습니다. 아까 장에서 손주 줄 먹거리들은 이미 식어서 딱딱해져 있었고 그렇게 멍하니 놀이터에서 해가 뉘어 저무는 것을 보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오후 6시가 넘어가자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버님, 저 지금 도착했어요. 어디 계세요? 며느리의 전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졸음이 확 깨더라고요. 새벽 일찍 나오느라 이래저래 지친 상태였습니다. 뇌종양 수술로 면역과 체력도 많이 약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곤 했는데 때마침 녹초가 되던 찰나 며느리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었지요. 부랴부랴 며느리 있는 쪽으로 가니 손에 음식 포장한 것을 들고 있더라고요. 도가니탕이나 설렁탕 같았습니다. 나 때문에 국 하나 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반찬은 뭐 해야 할지도 골치가 아파서 샀구나 싶어서 더 미안하더라고요. 아버님 도가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 집 도가니 맛있어요. 리건이도 좋아하고요. 같이 가서 먹어요. 저는 눈치를 보며 큰 며느리 뒤를 쫄래쫄래 쫓아갔고 아들네 집 근처로 가니 숨이 턱 막히며 범접하지 못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아내가 인테리어를 새로 했더라고요. 고급진 대리석이 온 집안을 휘감고 있었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임금님이 사는 궁궐인지 빛깔 번쩍 나는 걸 보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TV가 86인치나 되는 엄청 큰 거였고 소파도 비싸 보이는 게 무슨 돈으로 다 했나 싶었죠. 인테리어 다시 했어요. 좀 더 큰 평수로 갈까 인테리어를 할까 싶었는데 인테리어가 낫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비상금이 많아서 1억 척 내놓는 바람에 쉽게 했죠. 아무래도 제가 해준 돈인 것 같더라고요. 지 동생 몰래 저한테서 돈 1억 가져가더니 인테리어에 썼다 하니 이것 때문에 작은 아들이 알게 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사온 도가니탕 세팅을 하는데 제가 장 봐온 게 생각나서 싱싱한 과일이나 야채를 건넸는데 생각보다 며느리 표정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장손 돼서 사 오셨죠? 저희 야채랑 과일은 무농약으로 먹어서 이렇게 농약 범벅인 거. 건강 생각해서 안 먹어요. 성의만 받을게요, 아버님. 그럼 그걸 안 먹으면 다 버리는 거냐? 아니요, 사온 성의가 있으신데 제가 어떻게 버려요. 동네 맘카페에다 글 올리면 저기 근처 사는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줄 서요. 그럼 문 앞에 놔두면 알아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이거 리건이 먹으라고 사온 도넛이랑 떡볶이랑 순대인데 이것도 좀 식어서 먹기가 그렇겠지. 아무래도 기왕 살찔 거면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게 살쪄야 하잖아요. 이것도 다 같이 맘카페에다 드림할게요. 손주랑 며느리 생각해서 제가 사온 물건들은 어느 이름 없는 아무개에게 공짜로 나눔되었고 버리지 않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누구라도 먹으면 다행이다 싶었어도 마음 한가운데 허전하고 섭섭함은 어찌할 길이 없었지만 내색 안 하려고 했습니다. 뜨끈한 도가니탕이 시장한 제 배를 자극해서 여러 번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김밥 말곤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기에 저는 도가니탕을 한술 뜨며 밥에다 말고 있는데 배는 고파서 입맛이 돌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맛있는 거 시켜드렸네. 나도 한 입 먹어야겠다. 그렇죠. 손 씻고 와. 차려놓을게. 아버님 생각해서 비싼 걸로 사온 거야. 근데 아버님 내일 아침에는 빵 드셔도 괜찮으시죠? 냉동실에 빵밖에 없어서요. 저희 아침 원래 안 먹어서 아버님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라 나도 요새는 원래 아침 안 먹어. 몸이 무거워져서 가벼워지면 한 끼라도 더 건너뛰어야지. 아버지 아침밥이 보약이라고 꼭 챙겨 드시던 분 아니셨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당신 하루만 신경 좀 써줘. 기왕 오신 건데 빵은 좀 그렇잖아. 저는 괜찮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아들은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고 며느리의 불편하고 싫은 얼굴이 스치며 괜히 아들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한번 시선으로 쏘아대고 알겠다며 말하는데 아들네 집에서 자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저래 아들네서 자고 가는 게 모두에게 불편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사하러 올 때는 바로 집으로 내려가기로 속으로 단단히 다짐을 했더랬지요. 물론 그렇게 안 보면 자식을 1년에 몇 번 못 보지만 자식들도 불편하고 나 자신도 불편한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밤늦게 리건이가 제 아버지 손에 이끌려 도착했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해서 저를 보지도 않고 지방으로 가서 눕기 바쁘더라고요. 어제 외할머니 댁에서 밤새 게임기 두들기다가 잠들었다고 아들이 안고 왔는데 저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랬겠지 싶어서 넘어갔는데 낯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잘 준비를 하고 방에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다른 방은 리건이 싱글 침대에서 자고 있고 어지러워져 있어서 들어가기 뭐했고 안방을 뺏어서 잘 수는 더더욱 없었기에 거실에다 폈지요. 밤 같아서는 TV 켜고 싶었지만 소리에 시끄러울 것 같아서 언젠가 안 사람이 사줬던 이어폰을 핸드폰에다 끼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아들이 잠옷 차림으로 두꺼운 이불을 좀 더 가져다 주면서 제게 잠자리가 불편하시지 않냐고 묻는데 저는 머쓱하게 괜찮다고 얘기할 뿐이었지요. 바닥이 대리석이 딱딱할 거라며 그래도 저 생각해줘서 이불들을 재갖고 나와서 펴는데 아들의 예상대로 장판이 아니라 딱딱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불을 두껍게 깔아도 허리가 아파서 한숨도 자질 못했지요. 다음날 부스스하게 밥솥 돌아가는 요란스러운 소리가 장결에 귀에 들렸는데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차리는 며느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경 쓴다고 썼는데도 나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을 하게 되니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며느리는 별다른 반찬이 없다며 어제 먹다 남은 도가니탕에 밥과 김치를 주는 며느리는 편히 드시라고 한 후 다 먹은 것은 싱크대에 놓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화장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언제 깼는지 아침 출근 준비 때문에 분주했기에 저 혼자 쓸쓸히 목에 안 넘어가는 도가니탕을 억지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어영부영하는 후 나머지는 기에 버리고 눈치 있게 수세미로 먹던 그릇을 닦아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늘방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치우는 것을 보면서 아버님 그냥 놔두세요.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자 일에 바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출근하면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짐이랑 다 같이 제 차에 실으세요. 전 괜찮다며 말하고 이 정도는 혼자 갈 수 있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냐, 아침에 차 많이 막힐 텐데 무슨 서둘러 출근해야 하잖아. 나야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버스 타고 여기까지 가서 기차 타고 가면 돼. 그래 여보. 모셔다 드릴 거면 더 일찍 나갔어야지. 지금 출근 안 하면 늦어. 저번처럼 또 한 소리 듣고 싶어. 저번에도 아버님 모셔다 드린다고 해서 갔다가 회사에 늦게 가서 크게 혼났잖아.
옆에서 며느리까지 말렸기 때문에 나는 알아서 갈 테니까 너희는 얼른 출근해라. 리건이 학교 잘 보내고. 그리고 먼저 나왔는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기 전에 제가 그만 깜빡 핸드폰을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정신머리. 또 깜빡증이 동이네.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가게 되었는데 서둘러 가자 막 입구를 나오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싶어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내 아들과 며느리의 말하는 내용을 보고 발걸음이 점차 느려지더니 이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하도 분위기가 험악해 보여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죠. 동네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시선 집중하는 악다구니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만 생각해? 나 아버님 서울 오실 때마다 우리 집 오는 거 싫다고 말했잖아. 내가 바쁜데 그런 눈치까지 봐야 돼? 내가 무슨 눈치를 봤다고 해. 그럼 아버지 병원 검진 다니시는데 당일 날 부산으로 돌려보내? 우리 집 뻔히 가까운데. 진짜 싫어. 아버님 건강관리 잘못하셔서 병원 다니시는데 그걸 왜 우리가 불편함을 떠나야 되는데. 하잖아? 하루 1년에 한 번 그걸 못해? 나도 불편하고 신경 쓰여.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돈 갖고 오라 그래서 1억 인테리어 한 거면서 아버지한테 당신 잘하겠다고 나한테 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 하루 갖고 난리를 치는 거야? 저한테는 1억에 대해서 모른 척한 며느리였지만 아무래도 아들이 밝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며느리는 딱 잡았었던 건데 저를 싫다고 부담스러워하는 며느리의 우악스러운 목소리가 목에 가시같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꼴랑 1억 가지고 시어머니는 차라리 편하기도 하지. 시아버지 너무 불편하고 거슬려. 우리 아들이 남자애지만 예쁘장하게 생겼잖아. 우리 아들이랑 둘이 같이 있는 것도 싫어서 일부러 어제 친정엄마한테 오래 맡아달라고 했어. 아무튼 공평하게 한 번씩 할 수밖에 없었잖아. 다 싫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넌 부인이란 게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주면 안 되냐? 가뜩이나 동생 놈 만나면 할 말도 없는데 너 나중에 아버지 유산 받기 싫어? 잠 한 번 안 재워줬다고 유산을 안 주면 그게 부모야. 나도 우리 엄마한테 섭섭하게 했을 적 많았는데 우리 엄마는 그때마다 날 감싸고 내 마음까지 헤아려 줬어. 시아버지는 안 그러신다. 그 말을 듣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 자식들 나름 그리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다길래 저는 고마운 마음뿐이었는데 그만 그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은근슬쩍 찜질방 가라 했던 며느리의 의도가 다분했고 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찜질방이 좀 그러면 차라리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아드리면 어때? 어차피 하루인데. 아버님도 침대 있는 방에서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시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어떻게 그러냐?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왜 말해?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말해야지. 그러면 나도 장모님, 저번에 리건이 놀다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셨던 적 있었는데 다음에도 그러면 내가 장모님한테 자고 가지 말라고 가까우니까 댁에 가서 주무시라고 말해도 돼? 그러자 며느리가 말문이 막힌다는 듯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집 1년에 서너 번이라고 해도 아니 침 때문에 방도 없고 내내 거실에 누워서 지키고 계시는 것도 불편하고 오시면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가시면 이불 빨래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일거리가 많고 신경 쓰이는 줄 당신이 알기나 해? 그래 식사하고 가시는 것까지는 내가 양보한다 치는데 기차 타고 가시면 밤에 도착하실 텐데 왜 굳이 남의 집에서 자고 가시려는 거야? 내가 아버님 자고 간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 짜증나고 불편해서. 당신은 당신 아버지니까 그런 감정 없겠지만 나는 그렇다고. 그 말을 듣고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며느리가 불편한 건 시아버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든 건 잠시. 저는 이내 아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 남의 집? 야, 그래서 너 아버지 벨 누르는데 속에서 없는 척했냐? 그냥 가시라고? 내가 너 두둔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이나 알아? 가만 보면 진짜 못됐어. 장모님한테 내가 잘하길 바라면서 넌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러냐? 그래도 자기가 내 편 들어주느라 비밀번호 안 말해준 건 좀 감동이 하더라. 당신도 불편한 거 잘 알고 있어. 괜히 내 핑계만 대지 좀 마라. 아버님 약속이 있으시다길래 잘됐다 싶었지. 내가 뭐 아버님 밖에다 몇 시간 동안 세워둔 것처럼 말하지 마. 나도 모처럼 나 혼자 자유시간 갖고 쉬는 날인데 시아버지 수발 들고 싶겠냐고. 저도 모르게 서름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 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었는데, 이러려고 여기서 잔 것이 아니었는데 자식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번 아버지 올라올 때마다 당신 등살에 내가 스트레스로 죽겠다. 처음부터 얘기 나왔을 때 반대를 하지. 이제 와서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냐? 동생은 또 어쩌고. 처음부터 싫다고 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나이 들면 여러모로 거슬린다. 처음 들었을 때 아들만큼은 제 편인 줄만 알았습니다만 알고 보니 아들은 제 편이 아니라 자기 마누라 편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더 나누었지만 저는 그 뒤로는 차마 듣지 않고 터벅터벅 뒤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두고 온 핸드폰도 생각이 나질 않았고 택시 정류장도 지나쳐서 한참을 걷다가 보이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멍하니 정신이 없는데 서서히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눈물이 찔끔 나면서 딴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손님이 저희 집에 와서 자거나 누가 집에 와서 머물다 가면 어느 정도 불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말이죠. 명절 때나 방학 때 아들, 딸, 내 가족들 부산 여행 온다 하면 전부 와서 자고 가면 명절이 지나서도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만큼 큰일이기는 했지요. 아내와 저는 식구들이 많은 만큼 음식 준비도 힘이 들었고 그래도 내 새끼들 잘 먹고 즐거워하니 저는 그 웃음소리로 그 수고를 모두 잊는 것만 같아 좋았습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고 자식들이 오면 그런 수고스러움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족 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 정도 노고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알기에 저는 자식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들 말 맞다나 꼬박꼬박 챙겨 먹는 아침도 굶고 조용히 있다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 마음과는 다른 건지 아버지가 1년에 2번 오는 걸 저렇게 치를 떠니 억울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며느리 잡으려고 집을 잡거나 아니면 무슨 실수라도 하거나 살림에 참견이라도 했으면 차라리 이해가 가겠지만 눈치보다 조용히 쉬다 가는 건데 그게 그리 큰 잘못인가? 약속도 없이 들이닥친 것도 아니고 분명 진료 끝나고 가겠다고 미리 전했는데 제가 먼저 재워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저희들끼리 알아서 결정하고 제 의사와는 다르게 통했으면 물론 고맙기는 했지요. 저도 기로 와서 손주들 아들들 얼굴 보고 가면 큰 기쁨이요 설사 이런 마음으로 부모가 먼저 재워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아들 내외가 부들부들 떨며 부부싸움을 해야 할 일인가? 말 그대로 자식인데 부모인데 그 정도도 못 가나 싶었습니다. 돈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루 신세 지는 건데 유산 안 받고 싶냐고 들먹이는 아들에게도 배신감이. 자식이 클 때까지 30년 동안 내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키웠는데 자식 집엔 1년에 2-3번도 못 간다는 게 가더라도 눈치만 봐야 한다는 게 참 쓰리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엔 친척들끼리 서로의 집에서 몇 날 며칠 놀다 가고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사람이라 그게 당연한 삶을 살아왔지만
요즘은 그런 정을 느낄 새가 없이 너는 너 나는 나 이러고 사니 왜 이리 세상이 각박해졌나 혀를 차게 되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배를 눌렀음에도 안 열어주는 며느리라 참 황당하더라고요. 일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부담 줄까 봐 얼마나 떠돌아다녔는데 집에 있었으면서도 없는 척 감쪽같이 연기하고 결국은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며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는 아들도 그 밥에 그 나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뇌종양으로 진단받고 수술했을 때 제발 살려만 달라고 울부짖는 아들들의 얼굴이 눈에 선한데 수술을 잘 마치고 검진을 받기 위해 멀리서 서울까지 혼자 올라온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식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서울역으로 갔고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데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싶은데 핸드폰도 마침 아들네 집에 두고 와서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낙담했고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차 시간을 기다리며 저는 서울에서 있었던 기억하기 힘든 일들을 정리하며 큰아들의 본심을 알게 되었고 작은아들 내외도 별다를 바 없었겠죠. 저는 기차에 몸을 싣고 얼른 보고 싶은 우리 마누라와 정든 집을 향해 가게 되었고 가는 동안 아들 내외가 싸웠던 말들이 제 귓가에 맴돌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눈을 감는 동안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부산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저를 마중 나온 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먼저 가서 남겨질 우리 한 사람은 누가 지켜주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사람 핏줄 볼 수 있게 자식 한둘 정도 더 볼 것을. 아들들 구박받고 이복 동생들 보면 힘들어질까봐. 겉으로는 아들들 내 자식이다 키운다고 했으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자기 자식 갖고 싶은 아내를 외면한 저였습니다. 아주 몹쓸 남편이지요. 저는 아내보다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게 맞는 거라 생각했는데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아내 모습을 보니 지난 세월이 후회스러운 일. 안 사람은 제가 당한 일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안아주며 묻는데 막상 입도 말을 하기 어려웠네요. 친아버지인 저한테도 이렇게 대하는데 나 만약에 먼저 가고 우리 한 사람만 남아있으면 대체 우리 한 사람 누가 챙겨줄까 싶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린데 저는 이제 자식들의 뜻을 다 알았기에 아내 얼굴을 보며 이참에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병원 갈 때도 바쁘다고 남을 나라 하는 자식들은 그야말로 남보다도 나은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안 좋고 상처받을 바에는 차라리 자식들을 멀리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남인 내가 집에서 자고 가면 불편할 테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들을 자식들도 알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자식들도 저희 집에서 묵으면 같은 처지임을 꼭 알게 해주고 싶었고 얼마 안 있어 아이들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나 보통 사람들 휴가가 7월 말에서 8월 초인지라 그때 전국적으로 피서객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관광지도 잘 되어 있어 주변 호텔이며 숙소값이 어마어마하게 치솟는 편입니다. 한철 장사에도 제가 봐도 너무할 정도로 많게는 100가지 뻥튀기를 해서 봤는데 자식들은 늘 이렇게 돈 쓰는 것이 아까웠던지 저희 집에 대여섯 밤을 머물다 가고는 했더랬지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안 사람에게 아무것도 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맛집 음식 들이며 사오지도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 그대로 내놓도록 했죠. 아무래도 우리 부부다 보니 찌개를 끓여 먹거나 김치 한 가지 장아찌에 찌개 한 가지 해서 대강 먹는 편인데 자식들이 오면 상이 부서지게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 안 사람에게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사람은 무슨 상황인지 알든지 자식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당신이 서울 가서 무슨 섭섭한 마음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찌 되어서 자식들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려고 하냐며 한마디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식들은 결코 이 감정을 모를 것만 같아서 저는 같은 상황에 처해서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제가 어른답지 못하고 부모답지 못하다고 욕을 먹을지언정 말입니다. 먼저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는데 손주는 얌전히 그놈의 게임만 하면서 주변을 볼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배고프다며 제 엄마한테 칭얼거리는데 며느리가 혹시 저희 시장 한데 밥 좀 주실 수 있냐고 물으니 아내가 뭐 어쩌고 하며 어쩔 줄 모르고 제가 대신 답했더랬지요. 리건이 김치 안 좋아하지 않냐? 우리 집에 김치밖에 없는데 휴게소에서는 맛집에서 뭐 먹고 오지 그랬냐? 아버님, 저희도 그러려고 했는데 리건이가 할아버지 댁에 가면 맛있는 거 있을 거라고 계속 백쫄쫄 굶고 왔거든요. 아버지께서 늘상 놀러 오면 잘 차려주셨으니 그거 생각하고 리건이 안 먹겠다고 한 건데 설마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해 놓으신 거예요? 저희 오늘 온다고 미리 연락드리고 차 막히는 거 감수하고 7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너들 편한 대로 입맛에 맞게 사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다. 김치라도 괜찮으면 부엌 살림 웬만하면 건들지 말고 차려 먹고 싶으면 밥이랑 있으니 차려 먹고 설거지해 놓으면 된다. 아들이 뭔가 제 낌새를 알았던지 며느리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며느리 또한 한눈치 하는 터라 입술을 꽉 깨물고 지친 숨을 쉬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1시쯤 도착해서 저희 집 주변은 다 문을 닫은 상태였고 편의점만 열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무농약 농산물 영하는 며느리가 편의점 도시락이며 그런 것보단 그래도 김치에다 밥 먹는 게 낫다 싶었던지 배고프다며 칭얼거리는 리건이를 달래고 밥을 차려냈습니다. 그걸 먹을 리 만무했고 맛있는 거 달라고 징징댔지만 음식은 변할 수가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도 겨우 김치로 밥을 먹으며 시장길을 가시게 했습니다. 저희 안 사람은 며느리가 집에 놀러 왔는데도 저희 집인데도 눈치를 보며 얼른 다 먹었으면 깨끗하게 설거지해 놓고 과일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말렸습니다. 먹은 사람이 직접 치워라. 아까 약속했지? 이제부터 우리 집에 왔으면 알아서 셀프로 행동하는 것이 맞다 싶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고 며느리는 지친 듯 설거지만큼은 아들에게 미뤘습니다. 자기가 좀 치워. 나는 리건이 들었으니까. 야, 난 운전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가 치워라. 나 힘들다. 리건이 내가 재워야 하잖아. 자기가 이번에는 좀 해. 며느리의 눈치에 아들이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시도 못하고 시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 알아서 밥도 차려주고 무척 편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내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자기 우리 내일 바다 좀 들렀다 올까? 리건이가 모래놀이하고 수영하고 싶대. 내일 그러면 엄청 일찍 나가야 될 텐데. 어머니 내일 아침밥은 좀 일찍 차려줘요. 아까 냉장고 보니까 계란도 있고 그걸로 후딱 먹고 갈게요. 밥 차리고 치우는 것도 자식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자식들에겐 그저 당연했죠. 하지만 누구 하나도 자기들 가는데 부모한테 다 같이 갈 거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안 사람은 아침밥을 몇 시에 차려주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와놓고도 혹시나가 역시 나였습니다. 여기는 지들 편한 숙소였지만 그쯤 돼 보이는 것 같았죠. 맛집들을 검색해보며 제 자식이랑 즐거운 하루를 보낼 생각에 들떠있던 아들 내외를 보며 저는 마음을 완전히 접고 이제부터 제가 하는 결정에 가만히 있어 달라는 뜻으로 안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서 집에 가든지 호텔을 잡든지 숙소를 잡든지 해라. 나도 너희들 있는 거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다. 아버님, 지금 거의 새벽 1시가 되었는데 이 시간에 저희더러 나가서 숙소를 잡으라고요. 아버님 오늘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세요?
남한테 뭘 섭섭한 것까지야 있겠냐. 남이라 그런지 남이 우리 집에서 자는 거 나도 참 불편하구나. 그래도 나는 집에 있는데 없는 척은 안 했다. 열어주기는 했잖냐.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를 말리며 자기 처편을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뭔가 오해 있으신 모양인데요. 다 오해예요. 저번 일로 뭔가 감정을 가지신 모양인데 그때는 저희가 바빠서 아버지 챙겨드리지 못해서 알게 모르게 섭섭해 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밤에 나가란 건 너무하잖아요. 숙소가 지금 성수기라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인데 애 데리고 못 데려갈 수도 없고요. 오늘 하루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 내일 다른 숙소 잡아서 놀게요. 놀아요? 푸세요. 남인데 뭐 놀아시기나 할 게 있냐. 잘 생각했다. 이참에 나도 서울 갈 때 무조건 숙소 하나 잡아서 있으려 한다. 서로들 우리 편할 길 찾았구나. 그럼 오늘은 자고 가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에는 너희들 편하라고 안방 내줬는데 이번부터는 그렇게 못한다. 거실이나 작은 방에서 자라. 작은 방은 잡동사니 많고 답답할 수 있긴 한데 선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아들 내외의 진 표정이 그야말로 황당하더라고요. 제 말이 대가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는 듯 했기에 다시 말을 해주니 그제서야 어버버버 정신 차렸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자식들을 내쫓을 생각을 해요, 아버지? 애도 있는데. 에어컨 나오는 안방 쓰게 해주시면 안 돼요? 리건이를 봐서라도. 거실에 있는 에어컨 고장나서 선풍기로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애를 재우겠다고? 나도 너희 집에 갈 때 거실에서 자지 않았냐? 너희도 그런 거 이해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는 어떻게 늙은 애비를 대리석 바닥 위에다 재울 수 있냐? 아무리 이불을 줬어도 허리 통증이 안 가시더라. 아버지, 지금 혹시 저희가 했던 일 마음에 담아두고 그대로 복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재밌어요. 그러지 좀 마세요. 손주도 데려온 판국에 내가 재밌으라고 너한테 이러는 줄 아냐. 복수가 아니야. 너희들도 한번 이런 일 겪어보라는 거지. 먼 훗날에 리건이한테 똑같이 겪으려면 예방주사 겸 심정을 먼저 이해해야 하지 않겠냐. 너희들이 부모한테 했는데 리건이가 너희들한테 안 그럴 것 같아. 아버지, 지금 무슨 악담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악담이 아니고 진담이다, 이 녀석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구나. 서로 불편하지 않겠냐? 사실 오늘 너희 내려온다고 했을 때 집에 없는 척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사람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아서 문 열어줬다. 그걸로도 감지덕지 여겨야 하지 않겠냐? 아버님, 그때는 제가 모처럼 쉬는 날이라 힘들어서 그랬어요. 진짜 일부러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오해 푸세요. 며느리가 변명하려고 하자 제가 말을 막았습니다. 정말 명예 불가한 얘기들은 필요도 가치도 없었거든요. 아니, 더 말 보탤 것 없어.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갔는데도 아들 내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데 너희도 이제 이 집에 오려면 내 눈치 보며 드나들어라. 너희 자고 가는 거 이제 나도 싫구나. 아버지, 그거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세상에 안 불편한 사이가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잖아. 그래, 그건 나도 같은 생각이지만 너희는 내 맘처럼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맞추겠다는 거잖아. 왜 너희는 안방 차지하고 마음대로 자고 가도 되는데. 나는 1년에 2번 자고 가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숨도 못 쉬고 눈치 봐야 하냐?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좋아요. 그땐 그건 애엄마가 말을 심하게 했던 것. 저도 인정하고 안 사람 단속 못한 건 제 잘못이니까 화 푸세요. 내가 더 나빠. 너에게 더 실망했고 더 서운하다. 차라리 우리 서로 먼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럼 가끔 보면 반갑기도 하지. 서로 예의 지키고 불편하니 잠은 집에서 자고 나도 병원 갔다가 너희한테 들리지 않으마. 이제 속이 시원해서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나 너희 집 놀러 간 거 아니다. 몸이 아프니까 하룻밤 좀 신세진다는데 그게 그렇게 질색할 일이야. 너희는 휴가 때도 바다 구경한다고 와서 너희끼리 놀다가 잠만 자러 온 적도 있잖냐. 근데 왜 남 부모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이제 가족이 아니라 피 안 섞인 이웃이라고 생각해라. 이제 잠만 말고 얼른 나가봐. 피곤하니까 쉬어야겠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아직은 완치된 게 아니라서 말이다. 저는 자고 있는 손주까지 깨워서 집에 들어온 큰아들과 며느리를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손주 녀석이 자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죠. 서울 큰아들 집에서 그 수모를 당했던 일만 생각하면 더한 짓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비참했던 심정을 이렇게라도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남에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나를 그런 취급을 했는지. 내가 며느리에게 뭘 그리 잘못했기에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 했는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혀지질 않을 악몽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꼭 바라고 자식들에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연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른이 돼서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는 분들 분명 있으시겠지만요.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아픈 아버지를 그렇게 꽂아 놓은 보자기로 취급했지만 하지만 더 화가 납니다. 굳게 닫힌 내 마음을 어찌할지. 자식들 없는 셈치고 마누라랑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참 어렵네요.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결말을 맺습니다. 사연자 김영수 씨의 복잡한 심정과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세대 간의 차이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망구망구 할망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노인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돼버린단게요. 뜨끈한 도가니탕이 시장한 제 배를 자극해서 여러 번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김밥 말곤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기에 저는 도가니탕을 한술 뜨며 밥에다 말고 있는데 배는 고파서 입맛이 돌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맛있는 거 시켜드렸네. 나도 한 입 먹어야겠다. 그렇죠. 손 씻고 와. 차려놓을게. 아버님 생각해서 비싼 걸로 사온 거야. 근데 아버님 내일 아침에는 빵 드셔도 괜찮으시죠? 냉동실에 빵밖에 없어서요. 저희 아침 원래 안 먹어서 아버님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라 나도 요새는 원래 아침 안 먹어. 몸이 무거워져서 가벼워지면 한 끼라도 더 건너뛰어야지. 아버지 아침밥이 보약이라고 꼭 챙겨 드시던 분 아니셨어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당신 하루만 신경 좀 써줘. 기왕 오신 건데 빵은 좀 그렇잖아. 저는 괜찮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아들은 며느리한테 얘기를 했고 며느리의 불편하고 싫은 얼굴이 스치며 괜히 아들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한 번 시선으로 쏘아대고 알겠다며 말하는데 아들네 집에서 자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저래 아들네서 자고 가는 게 모두에게 불편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검사하러 올 때는 바로 집으로 내려가기로 속으로 단단히 다짐을 했더랬지요. 물론 그렇게 안 보면 자식을 1년에 몇 번 못 보지만 자식들도 불편하고 나 자신도 불편한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밤늦게 리건이가 제 아버지 손에 이끌려 도착했는데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해서 저를 보지도 않고 지방으로 가서 눕기 바쁘더라고요. 어제 외할머니 댁에서 밤새 게임기 두들기다가 잠들었다고 아들이 안고 왔는데 저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피곤해서 그랬겠지 싶어서 넘어갔는데 낯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잘 준비를 하고 방에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다른 방은 리건이 싱글 침대에서 자고 있고 어지러워져 있어서 들어가기 뭐했고 안방을 뺏어서 잘 수는 더더욱 없었기에 거실에다 폈지요. 밤 같아서는 TV 켜고 싶었지만 소리에 시끄러울 것 같아서 언젠가 안 사람이 사줬던 이어폰을 핸드폰에다 끼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아들이 잠옷 차림으로 두꺼운 이불을 좀 더 가져다 주면서 제게 잠자리가 불편하시지 않냐고 묻는데 저는 머쓱하게 괜찮다고 얘기할 뿐이었지요. 바닥이 대리석이 딱딱할 거라며 그래도 저 생각해줘서 이불들을 재갖고 나와서 펴는데 아들의 예상대로 장판이 아니라 딱딱한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불을 두껍게 깔아도 허리가 아파서 한숨도 자질 못했지요. 다음 날 부스스하게 밥솥 돌아가는 요란스러운 소리가 장결의 귀에 들렸는데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차리는 며느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경 쓴다고 썼는데도 나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을 하게 되니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며느리는 별다른 반찬이 없다며 어제 먹다 남은 도가니탕에 밥과 김치를 주는 며느리는 편히 드시라고 한 후 다 먹은 것은 싱크대에 놓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화장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들도 언제 깼는지 아침 출근 준비 때문에 분주했기에 저 혼자 쓸쓸히 목에 안 넘어가는 도가니탕을 억지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어영부영하는 후 나머지는 기에 버리고 눈치 있게 수세미로 먹던 그릇을 닦아냈는데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늘방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치우는 것을 보면서 아버님 그냥 놔두세요.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자 일에 바쁘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출근하면서 제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짐이랑 다 같이 제 차에 실으세요. 전 괜찮다며 말하고 이 정도는 혼자 갈 수 있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냐, 아침에 차 많이 막힐 텐데 무슨 서둘러 출근해야 하잖아. 나야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버스 타고 여기까지 가서 기차 타고 가면 돼. 그래 여보. 모셔다 드릴 거면 더 일찍 나갔어야지. 지금 출근 안 하면 늦어. 저번처럼 또 한 소리 듣고 싶어. 저번에도 아버님 모셔다 드린다고 해서 갔다가 회사에 늦게 가서 크게 혼났잖아. 옆에서 며느리까지 말렸기 때문에 나는 알아서 갈 테니까 너희는 얼른 출근해라. 리건이 학교 잘 보내고. 그리고 먼저 나왔는데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기 전에 제가 그만 깜빡 핸드폰을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정신머리. 또 깜빡증이 동이네.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을 가지러 다시 가게 되었는데 서둘러 가자 막 입구를 나오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싶어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내 아들과 며느리의 말하는 내용을 보고 발걸음이 점차 느려지더니 이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하도 분위기가 험악해 보여서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죠. 동네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시선 집중하는 악다구니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만 생각해? 나 아버님 서울 오실 때마다 우리 집 오는 거 싫다고 말했잖아. 내가 바쁜데 그런 눈치까지 봐야 돼? 내가 무슨 눈치를 봤다고 해. 그럼 아버지 병원 검진 다니시는데 당일날 부산으로 돌려보내? 우리 집 뻔히 가까운데. 진짜 싫어. 아버님 건강관리 잘못하셔서 병원 다니시는데 그걸 왜 우리가 불편함을 떠나야 되는데. 하잖아? 하루 1년에 한 번 그걸 못해? 나도 불편하고 신경 쓰여.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돈 갖고 오라 그래서 1억 인테리어 한 거면서 아버지한테 당신 잘하겠다고 나한테 말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 하루 갖고 난리를 치는 거야? 저한테는 1억에 대해서 모른 척한 며느리였지만 아무래도 아들이 밝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놓고 며느리는 딱 잡았었던 건데
저를 싫다고 부담스러워하는 며느리의 우악스러운 목소리가 목에 가시같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꼴랑 1억 가지고 시어머니는 차라리 편하기도 하지. 시아버지 너무 불편하고 거슬려. 우리 아들이 남자애지만 예쁘장하게 생겼잖아. 우리 아들이랑 둘이 같이 있는 것도 싫어서 일부러 어제 친정엄마한테 오래 맡아달라고 했어. 아무튼 공평하게 한 번씩 할 수밖에 없었잖아. 다 싫다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넌 부인이란 게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주면 안 되냐? 가뜩이나 동생 놈 만나면 할 말도 없는데 너 나중에 아버지 유산 받기 싫어? 잠 한 번 안 재워줬다고 유산을 안 주면 그게 부모야. 나도 우리 엄마한테 섭섭하게 했을 적 많았는데 우리 엄마는 그때마다 날 감싸고 내 마음까지 헤아려 줬어. 시아버지는 안 그러신다. 그 말을 듣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 자식들 나름 그리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다길래 저는 고마운 마음뿐이었는데 그만 그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은근슬쩍 찜질방 가라 했던 며느리의 의도가 다분했고 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찜질방이 좀 그러면 차라리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아드리면 어때? 어차피 하루인데. 아버님도 침대 있는 방에서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시는 게 낫지 않겠어? 아니 어떻게 그러냐?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왜 말해?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말해야지. 그러면 나도 장모님, 저번에 리건이 놀다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셨던 적 있었는데 다음에도 그러면 내가 장모님한테 자고 가지 말라고 가까우니까 댁에 가서 주무시라고 말해도 돼? 그러자 며느리가 말문이 막힌다는 듯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집 1년에 서너 번이라고 해도 아니 침 때문에 방도 없고 내내 거실에 누워서 지키고 계시는 것도 불편하고 오시면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가시면 이불 빨래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일거리가 많고 신경 쓰이는 줄 당신이 알기나 해? 그래 식사하고 가시는 것까지는 내가 양보한다 치는데 기차 타고 가시면 밤에 도착하실 텐데 왜 굳이 남의 집에서 자고 가시려는 거야? 내가 아버님 자고 간다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 짜증나고 불편해서. 당신은 당신 아버지니까 그런 감정 없겠지만 나는 그렇다고. 그 말을 듣고는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조심한다고 조심해도 며느리가 불편한 건 시아버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든 건 잠시 저는 이내 아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 남의 집? 야, 그래서 너 아버지 벨 누르는데 속에서 없는 척했냐? 그냥 가시라고? 내가 너 두둔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이나 알아? 가만 보면 진짜 못됐어. 장모님한테 내가 잘하길 바라면서 넌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러냐? 그래도 자기가 내 편 들어주느라 비밀번호 안 말해준 건 좀 감동이 하더라. 당신도 불편한 거 잘 알고 있어. 괜히 내 핑계만 대지 좀 마라. 아버님 약속이 있으시다길래 잘됐다 싶었지. 내가 뭐 아버님 밖에다 몇 시간 동안 세워둔 것처럼 말하지 마. 나도 모처럼 나 혼자 자유시간 갖고 쉬는 날인데 시아버지 수발 들고 싶겠냐고. 저도 모르게 서름에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 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었는데, 이러려고 여기서 잔 것이 아니었는데 자식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번 아버지 올라올 때마다 당신 등살에 내가 스트레스로 죽겠다. 처음부터 얘기 나왔을 때 반대를 하지. 이제 와서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냐? 동생은 또 어쩌고. 처음부터 싫다고 했어야 했는데. 하여튼 나이 들면 여러모로 거슬린다. 처음 들었을 때 아들만큼은 제 편인 줄만 알았습니다만 알고 보니 아들은 제 편이 아니라 자기 마누라 편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얘기를 더 나누었지만 저는 그 뒤로는 차마 듣지 않고 터벅터벅 뒤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두고 온 핸드폰도 생각이 나질 않았고
택시 정류장도 지나쳐서 한참을 걷다가 보이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멍하니 정신이 없는데 서서히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눈물이 찔끔 나면서 딴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더라고요. 물론 저도 손님이 저희 집에 와서 자거나 누가 집에 와서 머물다 가면 어느 정도 불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말이죠. 명절 때나 방학 때 아들, 딸, 내 가족들 부산 여행 온다 하면 전부 와서 자고 가면 명절이 지나서도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만큼 큰일이기는 했지요. 아내와 저는 식구들이 많은 만큼 음식 준비도 힘이 들었고 그래도 내 새끼들 잘 먹고 즐거워하니 저는 그 웃음소리로 그 수고를 모두 잊는 것만 같아 좋았습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었고 자식들이 오면 그런 수고스러움보다는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족 간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그 정도 노고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알기에 저는 자식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들 말 맞다나 꼬박꼬박 챙겨 먹는 아침도 굶고 조용히 있다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 마음과는 다른 건지 아버지가 1년에 2번 오는 걸 저렇게 치를 떠니 억울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며느리 잡으려고 집을 잡거나 아니면 무슨 실수라도 하거나 살림에 참견이라도 했으면 차라리 이해가 가겠지만 눈치보다 조용히 쉬다 가는 건데 그게 그리 큰 잘못인가? 약속도 없이 들이닥친 것도 아니고 분명 진료 끝나고 가겠다고 미리 전했는데 제가 먼저 재워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저희들끼리 알아서 결정하고 제 의사와는 다르게 통했으면 물론 고맙기는 했지요. 저도 기로 와서 손주들 아들들 얼굴 보고 가면 큰 기쁨이요 설사 이런 마음으로 부모가 먼저 재워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아들 내외가 부들부들 떨며 부부싸움을 해야 할 일인가? 말 그대로 자식인데 부모인데 그 정도도 못 가나 싶었습니다. 돈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루 신세 지는 건데 유산 안 받고 싶냐고 들먹이는 아들에게도 배신감이 자식이 클 때까지 30년 동안 내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키웠는데 자식 집엔 1년에 2-3번도 못 간다는 게 가더라도 눈치만 봐야 한다는 게 참 쓰리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엔 친척들끼리 서로의 집에서 몇 날 며칠 놀다 가고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사람이라 그게 당연한 삶을 살아왔지만 요즘은 그런 정을 느낄 새가 없이 너는 너 나는 나 이러고 사니 왜 이리 세상이 각박해졌나 혀를 차게 되었습니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배를 눌렀음에도 안 열어주는 며느리라 참 황당하더라고요. 일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부담 줄까 봐 얼마나 떠돌아다녔는데 집에 있었으면서도 없는 척 감쪽같이 연기하고 결국은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며 며느리의 말에 동조하는 아들도 그 밥에 그 나물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뇌종양으로 진단받고 수술했을 때 제발 살려만 달라고 울부짖는 아들들의 얼굴이 눈에 선한데 수술을 잘 마치고 검진을 받기 위해 멀리서 서울까지 혼자 올라온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식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서울역으로 갔고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데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싶은데 핸드폰도 마침 아들 내 집에 두고 와서 의지할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낙담했고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차 시간을 기다리며 저는 서울에서 있었던 기억하기 힘든 일들을 정리하며 큰아들의 본심을 알게 되었고 작은아들 내외도 별다를 바 없었겠죠. 저는 기차에 몸을 싣고 얼른 보고 싶은 우리 마누라와 정든 집을 향해 가게 되었고 가는 동안 아들 내외가 싸웠던 말들이 제 귓가에 맴돌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눈을 감는 동안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부산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저를 마중 나온 한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먼저 가서 남겨질 우리 안 사람은 누가 지켜주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사람 핏줄 볼 수 있게 자식 한둘 정도 더 볼 것을.
아들들 구박받고 이복 동생들 보면 힘들어질까봐. 겉으로는 아들들 내 자식이다 키운다고 했으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자기 자식 갖고 싶은 아내를 외면한 저였습니다. 아주 몹쓸 남편이지요. 저는 아내보다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게 맞는 거라 생각했는데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아내 모습을 보니 지난 세월이 후회스러운 일. 안 사람은 제가 당한 일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안아주며 묻는데 막상 입도 말을 하기 어려웠네요. 친아버지인 저한테도 이렇게 대하는데 나 만약에 먼저 가고 우리 안 사람만 남아있으면 대체 우리 안 사람 누가 챙겨줄까 싶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린데 저는 이제 자식들의 뜻을 다 알았기에 아내 얼굴을 보며 이참에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병원 갈 때도 바쁘다고 남을 나라 하는 자식들은 그야말로 남보다도 나은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안 좋고 상처받을 바에는 차라리 자식들을 멀리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남인 내가 집에서 자고 가면 불편할 테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들을 자식들도 알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자식들도 저희 집에서 묵으면 같은 처지임을 꼭 알게 해주고 싶었고 얼마 안 있어 아이들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나 보통 사람들 휴가가 7월 말에서 8월 초인지라 그때 전국적으로 피서객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다 보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관광지도 잘 되어 있어 주변 호텔이며 숙소값이 어마어마하게 치솟는 편입니다. 한철 장사에도 제가 봐도 너무할 정도로 많게는 100가지 뻥튀기를 해서 봤는데 자식들은 늘 이렇게 돈 쓰는 것이 아까웠던지 저희 집에 대여섯 밤을 머물다 가고는 했더랬지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안 사람에게 아무것도 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맛집 음식 들이며 사오지도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 그대로 내놓도록 했죠. 아무래도 우리 부부다 보니 찌개를 끓여 먹거나 김치 한 가지 장아찌에 찌개 한 가지 해서 대강 먹는 편인데 자식들이 오면 상이 부서지게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 안 사람에게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사람은 무슨 상황인지 알든지 자식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당신이 서울 가서 무슨 섭섭한 마음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찌 되어서 자식들에게 똑같이 대갚아 주려고 하냐며 한마디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자식들은 결코 이 감정을 모를 것만 같아서 저는 같은 상황에 처해서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제가 어른답지 못하고 부모답지 못하다고 욕을 먹을지언정 말입니다. 먼저 큰아들 내외가 찾아왔는데 손주는 얌전히 그놈의 게임만 하면서 주변을 볼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배고프다며 제 엄마한테 칭얼거리는데 며느리가 혹시 저희 시장 한 대 밥 좀 주실 수 있냐고 물으니 아내가 뭐 어쩌고 하며 어쩔 줄 모르고 제가 대신 답했더랬지요. 리건이 김치 안 좋아하지 않냐? 우리 집에 김치밖에 없는데 휴게소에서는 맛집에서 뭐 먹고 오지 그랬냐? 아버님, 저희도 그러려고 했는데 리건이가 할아버지 댁에 가면 맛있는 거 있을 거라고 계속 백쫄쫄 굶고 왔거든요. 아버지께서 늘상 놀러 오면 잘 차려주셨으니 그거 생각하고 리건이 안 먹겠다고 한 건데 설마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해 놓으신 거예요? 저희 오늘 온다고 미리 연락드리고 차 막히는 거 감수하고 7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너들 편한 대로 입맛에 맞게 사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다. 김치라도 괜찮으면 부엌 살림 웬만하면 건들지 말고 차려 먹고 싶으면 밥이랑 있으니 차려 먹고 설거지해 놓으면 된다. 아들이 뭔가 제 낌새를 알았던지 며느리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며느리 또한 한눈치 하는 터라 입술을 꽉 깨물고 지친 숨을 쉬더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1시쯤 도착해서 저희 집 주변은 다 문을 닫은 상태였고 편의점만 열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무농약 농산물 영하는 며느리가 편의점 도시락이며
그런 것보단 그래도 김치에다 밥 먹는 게 낫다 싶었던지 배고프다며 칭얼거리는 리건이를 달래고 밥을 차려냈습니다. 그걸 먹을 리 만무했고 맛있는 거 달라고 징징댔지만 음식은 변할 수가 없었고 아들과 며느리도 겨우 김치로 밥을 먹으며 시장길을 가시게 했습니다. 저희 안 사람은 며느리가 집에 놀러 왔는데도 저희 집인데도 눈치를 보며 얼른 다 먹었으면 깨끗하게 설거지해놓고 과일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말렸습니다. 먹은 사람이 직접 치워라. 아까 약속했지? 이제부터 우리 집에 왔으면 알아서 셀프로 행동하는 것이 맞다 싶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었고 며느리는 지친 듯 설거지만큼은 아들에게 미뤘습니다. 자기가 좀 치워. 나는 리건이 들었으니까. 야, 난 운전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내가 치워라. 나 힘들다. 리건이 내가 재워야 하잖아. 자기가 이번에는 좀 해. 며느리의 눈치에 아들이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시도 못하고 시도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는데 가만히 있으니 알아서 밥도 차려주고 무척 편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내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자기 우리 내일 바다 좀 들렀다 올까? 리건이가 모래놀이하고 수영하고 싶대. 내일 그러면 엄청 일찍 나가야 될 텐데. 어머니 내일 아침밥은 좀 일찍 차려줘요. 아까 냉장고 보니까 계란도 있고 그걸로 후딱 먹고 갈게요. 밥 차리고 치우는 것도 자식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자식들에겐 그저 당연했죠. 하지만 누구 하나도 자기들 가는데 부모한테 다 같이 갈 거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안 사람은 아침밥을 몇 시에 차려주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그 수모를 당하고 와놓고도 혹시나가 역시 나였습니다. 여기는 지들 편한 숙소였지만 그쯤 돼 보이는 것 같았죠. 맛집들을 검색해보며 제 자식이랑 즐거운 하루를 보낼 생각에 들떠있던 아들 내외를 보며 저는 마음을 완전히 접고 이제부터 제가 하는 결정에 가만히 있어 달라는 뜻으로 안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희들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서 집에 가든지 호텔을 잡든지 숙소를 잡든지 해라. 나도 너희들 있는 거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다. 아버님, 지금 거의 새벽 1시가 되었는데 이 시간에 저희더러 나가서 숙소를 잡으라고요. 아버님 오늘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대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세요? 남한테 뭘 섭섭한 것까지야 있겠냐. 남이라 그런지 남이 우리 집에서 자는 거 나도 참 불편하구나. 그래도 나는 집에 있는데 없는 척은 안 했다. 열어주기는 했잖냐. 그러자 며느리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저를 말리며 자기 처편을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뭔가 오해 있으신 모양인데요. 다 오해예요. 저번 일로 뭔가 감정을 가지신 모양인데 그때는 저희가 바빠서 아버지 챙겨드리지 못해서 알게 모르게 섭섭해 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밤에 나가란 건 너무하잖아요. 숙소가 지금 성수기라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인데 애 데리고 못 데려갈 수도 없고요. 오늘 하루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 내일 다른 숙소 잡아서 놀게요. 놀아요? 푸세요. 남인데 뭐 놀아시기나 할 게 있냐. 잘 생각했다. 이참에 나도 서울 갈 때 무조건 숙소 하나 잡아서 있으려 한다. 서로들 우리 편할 길 찾았구나. 그럼 오늘은 자고 가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에는 너희들 편하라고 안방 내줬는데 이번부터는 그렇게 못한다. 거실이나 작은 방에서 자라. 작은 방은 잡동산이 많고 답답할 수 있긴 한데 선택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아들 내외의 진 표정이 그야말로 황당하더라고요. 제 말이 대가 머릿속에 입력이 안 되는 듯 했기에 다시 말을 해주니 그제서야 어버버버 정신 차렸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자식들을 내쫓을 생각을 해요, 아버지? 애도 있는데. 에어컨 나오는 안방 쓰게 해주시면 안 돼요? 리건이를 봐서라도. 거실에 있는 에어컨 고장 나서 선풍기로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애를 재우겠다고?
나도 너희 집에 갈 때 거실에서 자지 않았냐? 너희도 그런 거 이해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는 어떻게 늙은 애비를 대리석 바닥 위에다 재울 수 있냐? 아무리 이불을 줬어도 허리 통증이 안 가시더라. 아버지, 지금 혹시 저희가 했던 일 마음에 담아두고 그대로 복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재밌어요. 그러지 좀 마세요. 손주도 데려온 판국에 내가 재밌으라고 너한테 이러는 줄 아냐? 복수가 아니야. 너희들도 한번 이런 일 겪어보라는 거지. 먼 훗날에 리건이한테 똑같이 겪으려면 예방주사 겸 심정을 먼저 이해해야 하지 않겠냐. 너희들이 부모한테 했는데 리건이가 너희들한테 안 그럴 것 같아. 아버지, 지금 무슨 악담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악담이 아니고 진담이다, 이 녀석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구나. 서로 불편하지 않겠냐? 사실 오늘 너희 내려온다고 했을 때 집에 없는 척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사람의 도리는 아닌 것 같아서 문 열어줬다. 그걸로도 감지덕지 여겨야 하지 않겠냐? 아버님, 그때는 제가 모처럼 쉬는 날이라 힘들어서 그랬어요. 진짜 일부러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오해 푸세요. 며느리가 변명하려고 하자 제가 말을 막았습니다. 정말 명에 불과한 얘기들은 필요도 가치도 없었거든요. 아니, 더 말 보탤 것 없어. 나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갔는데도 아들 내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도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데 너희도 이제 이 집에 오려면 내 눈치 보며 드나들어라. 너희 자고 가는 거 이제 나도 싫구나. 아버지, 그거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줘요. 세상에 안 불편한 사이가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남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잖아. 그래, 그건 나도 같은 생각이지만 너희는 내 맘처럼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맞추겠다는 거잖아. 왜 너희는 안방 차지하고 마음대로 자고 가도 되는데. 나는 1년에 2번 자고 가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숨도 못 쉬고 눈치 봐야 하냐?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좋아요. 그땐 그건 애엄마가 말을 심하게 했던 것. 저도 인정하고 안 사람 단속 못한 건 제 잘못이니까 화 푸세요. 내가 더 나빠. 너에게 더 실망했고 더 서운하다. 차라리 우리 서로 먼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그럼 가끔 보면 반갑기도 하지. 서로 예의 지키고 불편하니 잠은 집에서 자고 나도 병원 갔다가 너희한테 들리지 않으마. 이제 속이 시원해서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나 너희 집 놀러 간 거 아니다. 몸이 아프니까 하룻밤 좀 신세진다는데 그게 그렇게 질색할 일이야. 너희는 휴가 때도 바다 구경한다고 와서 너희끼리 놀다가 잠만 자러 온 적도 있잖냐. 근데 왜 남 부모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해. 이제 가족이 아니라 피 안 섞인 이웃이라고 생각해라. 이제 잠만 말고 얼른 나가봐. 피곤하니까 쉬어야겠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아직은 완치된 게 아니라서 말이다. 저는 자고 있는 손주까지 깨워서 집에 들어온 큰아들과 며느리를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손주 녀석이 자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죠. 서울 큰아들 집에서 그 수모를 당했던 일만 생각하면 더한 짓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때 비참했던 심정을 이렇게라도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도 같았습니다. 남에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나를 그런 취급을 했는지. 내가 며느리에게 뭘 그리 잘못했기에 집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 했는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혀지질 않을 악몽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꼭 바라고 자식들에게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사연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른이 돼서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는 분들 분명 있으시겠지만요.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아픈 아버지를 그렇게 꽂아 놓은 보자기로 취급했지만
하지만 더 화가 납니다. 굳게 닫힌 내 마음을 어찌할지. 자식들 없는 셈치고 마누라랑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참 어렵네요.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결말을 맺습니다. 사연자 김영수 씨의 복잡한 심정과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느낄 수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세대 간의 차이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망구망구 할망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노인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돼버린단게요.